네, 이제 1부에 이어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에서는 패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1부에 멋진 말씀 해주셨던 것처럼 2부에서도 멋진 토론과 질문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위원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성남시청 청소년재단이 청년들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소셜 임팩트는 무엇이 있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일단 청소년들이 가장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가장 많은 고민들이 아마 진로, 진학, 그다음에 직업 이런 게 문제가 또 아마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청소년 복지 재단 밑에 이제 청소년 상담센터라는 것도 있고 저희가 거기에 물품이나 교육 물품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지금 제일 그 고민이 있어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저희 연구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인프라나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그 청소년들한테 조금이라도 자기 진로나 진학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상담을 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준다면 그 자체로도 좋은 영향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청소년분들을 위한 이제 상담이나 진로, 그리고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로 좀 소셜 임팩트가 확장될 수 있었던 의견이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토론하던 도중에 혹시 패널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송지혜님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으로서 소셜 임팩트를 실천하며 마주한 장애물이 좀 있으셨을까요? 아무래도 여러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어려움과 이거를 극복한 방법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청년으로서 일단 소셜 임팩트를 진행할 때 마주하는 장애물은 아무래도 저희가 그냥 일반 동아리이기도 하고 개인으로서 소셜 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투입한 시간이나 인풋에 비해서 성과가 기대한 대로만은 나오지 않을 때가 종종 있기도 하고 성과가 나올 때쯤에 조금 삐끗해서 사건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럴 때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아리 부원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런 동기부여도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때 극복하는 방법은 지금 본인이 힘든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일단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어떻게 해야 이걸 극복할 수 있고 어떤 방법을 본인이 취해야 하는지를 바로 판단해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또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송지혜 회장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어려운 방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들어보는 게 사실상 오늘 이 참여해주신 청년분들에게 모두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요한나 대표님하고 여기 김민영 대표님, 최아름 디렉터님, 그리고 김재성 위원장님께 이 부분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소셜 임팩트를 관련돼서 이제 마주한 장애물과 그리고 그걸 극복한 게 있었다면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일단 저는 사회적 가치 동아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이 비즈니스 모델의 중심을 소셜 임팩트에 맞췄어요. 근데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그만한 매출을 내야 되고 그게 사업체로서의 성과 지표거든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소셜 임팩트는 제품으로서 다 맞췄는데 결국에 이게 어떻게 수익을 벌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점이 항상 있었고 되게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비즈니스 마인드를 굉장히 많이 단련하느라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소셜 임팩트가 딱 어떤 분리된 하나의 가치가 아니라 기업이라면은 그리고 기업이라면 무조건 발생해야 되는 여러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기업이 재무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 고용적 가치 세 가지의 가치를 동시다발적으로 창출하면서 나아가야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예전에는 좀 뚝뚝뚝뚝 끊어져서 가는 형태였다면 요즘은 그게 더 윤활유가 내부에 이제 있어서 계속 그 자생적으로 순환되는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업가로서도 재무적, 사회적 그리고 고용적 가치를 다 같이 창출해 가야 되는
되는 입장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제 주변의 다른 분들 대비해서는 너무 일찍 시작했다 보니까 모든 게 모르는 것 투성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과정이 제가 식품 제조 가공업을 직접 이제 저희 생산 시설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식품 제조 가공업을 어떻게 허가를 내야 되는지 이제 정말 이런 1차 누가 보면 당연하게 알아야 되는 건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었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배우면서 해나가야 되는 게 제일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적인 가치와 고용적 가치 창출만으로도 힘든데 이제 그 와중에 사회적 가치까지 내가 달성하겠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욕심이었고 오만이었을 수 있는데 그 시절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느리지만 남들보다 빠르진 않지만 천천히 가자, 3가지를 다 놓지 않고 가자 이렇게 해서 매년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바로바로 공부한 거를 바로바로 현장에서 투입해서 바로바로 그게 액션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20대, 30대 창업하신 분들한테 되게 힘든 과정이 아닐까 싶고 저 역시도 그런 과정을 지금도 겪고 있고 매일매일 챌린지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부족했던 게 많은 사람으로서 창업을 했다는 게 가장 큰 챌린지였던 것 같고 그걸 매일매일 저를 돌아보면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그 현실과 이상의 갭 안에서의 해결을 막 스스로 찾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좀 고통스러운 성장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서는 정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매일 공부하고 매일 실천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도망갈 데는 없더라고요. 대단한 뭐 투자라든지 대단한 어떤 외부 자원들이 들어오지 않는 한 이 공간을 운영해가는 사람들의 챌린지, 그것으로 인한 작은 변화들 말고는 정말 이 챌린지들을 극복해 나갈 어떤 원동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대한 빠르게 많은 변화를 자체적으로 해보는 것, 그것이 가장 저희한테는 해결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네, 포함이 되나요? 네. 장애물 네, 아까 말한 대로 계속 그 고객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이 듣고 너무나 많은 1부터 10까지의 이제 그런 제품들 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하고 그것들을 베타 테스트를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정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저희도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아까 마찬가지로 기업이기 때문에 원가도 고려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CS도 가능한 제품, AS도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이 상향은 굉장히 높은데 현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금적인 문제도 있고요. 사람에 대한 문제도 있고 가고 있는 방향성이 맞나? 팀원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계속해서 그 간극을 맞춰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장애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미션이나 방향성이 이렇게 확실하다는 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현실에서의 있는 문제, 이제 어쨌든 기업은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맞춰가는 게 진짜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매년 좋은 숫자로 좋은 재무제표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해 너무 안 좋기도 하고 잘 안 풀리기도 하고 아마 뭐 코로나로 힘드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명확한 방향성과 지표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스스로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붙는 것 같아요. 돈이 안 되는데 고객들이 많이 지금 당장은 없는데 연구 투자하는 비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오는 그런 과정들이 장애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장소에 다 하나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기업 관점은 제 분야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한 명보다 10명이 더 큰 거고 10명보다 100명이 더 큰 건데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에 나 이외의 사람을 어떻게 협조로 이끌어내느냐가 제일 큰 장애물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에서도 처음에는 잘 안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그 남의 협력과 협조를 어떻게 잘 이끌어낼 것이냐,
어떻게 같이 해보려고 설득할 것이냐에 대한 게 가장 큰 장애물일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극복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한 예가 될 텐데 이제 보통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거나 자기가 관심 있는 거는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람에 대한 좀 이해와 관심을 좀 가지고 상대방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것을 그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내느냐.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애물이자 극복하는 방법일 것 같고 스스로한테는 이제 멘탈이 좀 강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거 시작했을 때는 참여하는 연구원이 뭐 10명, 9명 뭐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뭐 그래도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게 한 해가 지나고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이다. 갔다 온 연구자들이 나 되게 보람 있게 느꼈다. 오늘 갔더니 내 아들 친구가 듣고 나서 내 아들한테 자랑을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제 확장이 되니까 이게 더 많이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늘어났거든요. 시간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스스로 시작했던 사람의 멘탈,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당장 협조가 있지 않아도 이걸 중단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멘탈.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른 사람의 협조를 잘 이끌어내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한 이 협조자의 그 관심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이제 답변을 다 해주셨는데요. 그 극복 방안과 더불어서 이제 가지고 계신 관점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심층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먼저 이호안나 대표님, 그 소셜 임팩트를 기반으로 한 이제 청년 그 창업가로서 봤을 때 이제 소셜 임팩트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셜 임팩트를 진행을 하고 또 대표를 하고 뭔가 사업체를 한다는 게 그냥 단순히 부의 의미가 아니라 제 삶에서 할 수 있는 최대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책임감, 뭐 그렇다고 누군가의 시선을 엄청나게 신경 쓰고 이게 아니라 제가 제 자신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제 인생에 대한. 그래서 그런 약속이나 행동적인 것들을 제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당연하게 그렇게 해나가는 것들이 좀 많지 않나 싶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좀 강인하게 먹어야지 말씀하신 그 많은 난관들을 좀 이겨나갈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네, 그렇게 마인드셋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멋진 답변이십니다. 그러한 이제 결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달려올 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김민영 대표님, 그 청년들이 앞으로 어떤 목적지를 설정하고 소셜 임팩트를 좀 실천해야 이제 좋을까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질문 자체가 제가 좀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주최하시면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겠지만 소셜 임팩트를 꼭 안 이뤄도 됩니다. 그거를 이뤄야 됩니다라는 전제를 안 해도 되고 그거는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거를 선택하는 건 개인이고 그 선택이 매 순간 달라질 수도 있겠죠. 2년 전 저는 그 선택을 했는데 3년 뒤 나는 그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라는 게 매일 다른 어떤 상황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근데 저는 꼭 하나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나의 중요한 하나의 그 베이스먼트는 나의 중요한 어떤 코어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이 삶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삶의 가치관을 둘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이 여러 가지로 다 개인마다 다를 거고 그 답이 나오면 그거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요될 수는 절대 없을 거고 개인이 그 삶의 가치관이 그곳에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먼저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질문해 주신 것처럼 저는 제가 생각했던 어떤 제 코어에서 제가 어린 시절 봤었던 사회의 부조리함,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불합리하게 가진
빈부의 격차든 아니면 어떤 가지고 있음과 아님 때문에 구별되는 차별 이런 거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문제의식을 느꼈거든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저는 스스로 해서 그걸 막 찾아가는 과정이 제 삶인데 각자의 다 삶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각자 개인이 그런 거에 분명히 관심 있으시고 그 속에서 끌어넘치는 어떤 의지가 있으시기에 이 자리까지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전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할 거라는 그 전제가 있다면 흔들리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되게 많이 창업하고 났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너는 공부했는데 왜 밥집 하냐고. 제가 학교에 자퇴를 하려고 했었는데 전 10년 걸려서 학사 졸업했거든요. 근데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제가 이제 취업한 친구들은 이런 거 써주잖아요. 취업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출석 좀 안 해도 된다 이런 걸 써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거 받고 싶어가지고 교수님한테 저 창업했는데 이런 거 안 되냐고 제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증 가져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공부하냐고 가서 밥집이나 하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제가 그렇게 창업을 했던 것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기술 창업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뭐 의미가 아니라 이분들이 보기엔 그냥 하나의 밥집을 한다는 게 뭐 하면서 저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들 제 친구들은 다 대기업 갔는데 저는 이런 일을 하면서 계속 주 7일 너무 바쁜 와중에서 들리는 이런 스스로에 대한 비교 이런 게 굉장히 사회에 허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근데 저는 제가 한 선택을 한번 하고 났을 때 3년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앞만 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부모님의 반대, 뭐 주변 사람들의 뭐 얘기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3년은 그냥 앞만 보자. 그래서 양옆을 이렇게 가려놨어요. 경주마 마냥 친구들 막 만날 생각도 안 하고, 뭐 하다못해 SNS도 안 하고 제 스스로가 지금도 저는 그런 걸 안 하지만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가 이거라면 주변에 어떤 흐름들, 반대들, 어떤 얘기들에도 한 번쯤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저는 20, 30대 우리들의 특권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앞만 보고 한번 달려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시간이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저 질문지 중에 이렇게 그 대표님께 질문을 하신 건데 제가 좀 마음이 찡해진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제로웨이스트 삶을 계속 추구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유난 떤다라는 얘기를 들으신다는 분이 계셨어요.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삶에 이제 내가 스스로 생각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게 작지만 어제랑 다른 어떤 변화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박수 드리고 싶고 그걸 누군가는 엄청나게 응원하고 있을 거고 그 첫 번째 응원자가 나 스스로가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추구를 하심에 있어서도 충분히 응원을 하고 그런 걸 좀 한 최소 3년은 한번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소셜 임팩트, 이 사회적 경제 뭐 이런 영역이 있으신 분들이 다 동일하게 좀 갖고 계신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돈을 안 버는데 왜 이걸 하느냐, 그 다음에 너는 이거 해서 뭐 먹고 살 거냐, 이런 질문들 아무래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 자신이 좀 납득할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으면은 그 길을 계속 가도 된다. 이렇게 좀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활동가 분들께서는 이 길을 이미 겪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유의미한 답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아른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소셜 임팩트 디렉터로서 현재 보셨을 때 소셜 임팩트 트렌드가 어떤 거고 그리고 소셜 벤처가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트렌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 소셜 임팩트라는 단어가 많아졌다는 거에서 트렌드가 되었나라는 생각은 속으로는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소셜 임팩트라기보다는 소셜 벤처에 대해서 드리면 몇 년 전이지? 어떤 그 이삿짐을 창업한 스타트업이 있었어요. 이삿짐 센터를 했는데 본인을 소셜 벤처라고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그랬더니 그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너무 사대보험
가입도 안 돼 있으시고 열악한 노동 환경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개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완전 소셜벤처죠. 훌륭하죠. 그래서 종목도 상관이 없고 어떤 아이템이든지 어떤 서비스든지 제품인지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대표자 혹은 같이 시작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정의하는 문제가 정확하고 그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이 회사에 녹아 있으면 소셜벤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벤처는 충분히 변질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었는데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처음 그렇게 시작했는데 다시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와 어떤 공동 창업자 그리고 그 핵심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물론 우리 사회에 1,500개의 소셜벤처가 있다고 중기부에서는 어제 발표를 해주셨지만 뭐 정확한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의지와 그 개선이 너무나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소셜벤처의 미래는 소셜벤처라는 단어가 너무 흔해져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모두 다 사회 문제를 풀려고 기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소셜벤처가 아닌 회사들을 찾기가 어려운 형태로 진부해지는 것, 그런 형태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소셜벤처라는 그 정의가 굉장히 이제는 하기 어려운 시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새는 뭐 법인 그냥 주식회사나 이제 소셜벤처 회사나 뭐 비콥이라는 그런 형태에서 이제 영리법인에 이제 인증하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 소셜벤처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진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 혹시 여기 발표자분들이 그 의견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별도로 그 의견이 없으시다면 그 이상 여기서 이제 개별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종합 질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 토크 콘서트 사전에 소셜 임팩트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우드락 여기 이제 모아주셨죠. 이쪽에 이제 질문 사항을 하나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메모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여기 답변을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이요한나 대표님께 한번 여기 선택을 해주신 그 메모지가 있는데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학생 봉사 동아리 급여나 적은 수당을 받지 않고 하는 일의 스펙 말고 뛰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치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셜 임팩트라는 용어를 요즘 많이 쓰지만 저는 제가 동아리 들어갈 때는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근데 사회적 가치를 하기 전에 저는 사실 본인의 가치를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소중한 사람이고 뭐 그런 따뜻한 얘기를 우선적으로 하기보다는 본인이 외부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그만한 대우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받을 만한 뭐 그게 스펙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일정한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갖춰진 사람인가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학생들은 아직 그것들이 정량적인 지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도전적인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아리에 들어가서 정말 많은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것도 저는 그 활동들이 뭐 정확한 지표로 제가 이거를 해서 얼마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 발걸음과 그 행동들이 정성적인 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 안에 쌓이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그 누구도 그리고 돈을 받고도 일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계산적으로 하나부터 10까지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재면서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믿고 계시는 그 길에 대해서 믿고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청소년, 뭐 미성년자 분들도 계시겠지만 청년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 길을 믿고 가셔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쁜 결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결과도 값진 걸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이고 너무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 질문을 한 그 학생분이든 청년분이든 이렇게 답변을 듣고서 굉장히 많은 그 조언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으로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글이 기네요. 그 2년 전부터 환경에 관심이 생겨 흡사 생활 속에서 제로 웨이스트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휴지 대신 손수건을 일회용 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내밀면 혼자 유난 떠는 사람처럼 주목받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땐 내가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닐지 혼란도 오는데요. 이런 사회적 시선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쩌면 환경 보호도 중립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을 좀 선택해 주셨네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좀 혹시 이거 질문지 써주신 분 여기 계시나요? 자리에?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신 것 같은데 분명 누군가가 뭐라 했을 거예요. 분명히 왜 그렇게까지 하냐, 장난식이더라도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저는 좀 뽐이라고 해야 되나? 뽐 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요즘 사회고 이렇게 변해가는 게 세상이다라는 거를 그렇게 유난 떤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한테 whatever 어쩌라고, 내가 믿고 있는 가치를 향해서 가고 있어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좀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렇게까지 용기를 챙기고 뭔가 한다는 게 굉장히 번잡스럽고 시간이 많이 들어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정말로 이 소셜 임팩트를 항상 내고 계시는 분이라고, 위로의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말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유한나 대표님께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보고 계신 분들께서 굉장히 큰 힘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기 김민영 대표님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체인지 메이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정의는 다 다른 것 같아요. 활동가가 생각하는 체인지 메이커는 뭔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체인지 메이커가 뭘까요? 네, 제가 성수동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성수동에 이제 소셜벤처 밸리처럼 이렇게 소셜벤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거기서 이제 체인지 메이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실제로 그런 관련된 공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질문을 답을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린다면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겠죠, 체인지 메이커가. 근데 저는 그게 나 스스로만의 변화여도 충분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고 굉장히 친구들이랑 막 술 먹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창업을 하고 누군가를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 스스로를 제어하고 제 스스로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이유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벌리면서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계속 변화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대단하게 남들을 막 변화시키고 막 이런 거는 바라지도 않고 최소한 나만 변해도 충분히 그게 체인지 메이커가 아닌가. 근데 제가 변화를 하면 제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그것들을 동화되고 변화할 거고 저 역시도 창업 멤버들이랑 정말 감사하게 지금 7년 동안 창업 멤버들이 그대로 저랑 함께 해주고 있고 함께 하고 있는데 정말 힘든 순간이 많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하는 게 솔직히 창업 사회적 기업이고 이런 소셜벤처라고 해서 절대 매출이 낮다는 거를 스스로 사회적 기업이니까 이런 맥락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지속 가능해야 되고 계속 성장해야 되고 그래야 회사의 식구들도 지키고 회사와 함께하는 이해관계자들도 다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회사 식구들도 정말 치열하게 매일 고군분투를 하고 노력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매일이 그렇게 챌린지겠죠. 저희 스스로에게도 엄청나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왜 하느냐에 대해서
같이 하는 친구들끼리는 그 합이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 스스로 변화가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한번 정리한다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작은 습관들, 작은 변화들이 자기가 하는 삶에도 충분히 영향을 주면서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김민영 님이라고 아예 좀 지목을 해서 또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그 오지의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어려움이나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었나요? 농산물 선택 혹은 함께 사업하게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어려움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 어르신들이랑 소통을 해서 서울에서 그분들의 생산물들을 저희가 직접 가공하고 머천다이징을 해서 도시의 소비자분들에게 판매한다는 것. 근데 아까 제가 그 디렉터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공감이 났던 게, 구매자와 소비자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역시도 공급을 해오는 공급망인 생산자분들과 소비자분들을 연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생산자분들과의 고민 그리고 소비자분들과의 고민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생산단에서는 그러니까 아예 땅에서 씨를 뿌려서 그 농부님들이 아예 생산자분들이 생산하시는 것부터 식품이 저희한테 유통이 돼서 그걸 제조 가공하는 그 모든 과정, 그거를 저희가 다시 매장에 납품할 수 있게 반찬으로 제조리 가공하고 매장에 새벽마다 배송하는 그 모든 그 비즈니스의 유통 채널의 과정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소비자분들에게 이것들을 설명드리고 이 저염 건강식을 드셨을 때 소비자분들의 피드백들을 감내하면서 넘어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비즈니스의 흐름일 텐데, 저희는 지역의 생산자분들과는 기본적으로 이미 다 판로가 구축돼서 더 많이 생산을 하고 더 많이 판매하시려는 분들은 저희한테는 생산자분들이 아니고요. 저희는 소작농민들이라고 규정되는 어떤 그 본인들이 운영하시는 농업 그 생산 그 단위가 있어요. 그 헥타르 단위 안에 운영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하나의 상품들을 고집스럽게 만들어 나가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서도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해서 바뀌실 의사가 확실한 분들. 저희가 맨 처음에 산나물밥을 한다고 했을 때 곤드레밥만 있는 줄 아셨대요, 도시에 계신 분들은. 근데 저희는 총 7가지 나물을 취급하고 그중에 5가지를 메인으로 하는데, 취나물, 옥봉잎, 다래순, 어수리, 부지깽이 이런 나물들입니다. 근데 이런 나물들이 다 원래 지역에서 버려졌던 나물들이에요. 별로 소비가 안 돼서.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 사오면서 어르신들에게는 부가가치를 만들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하실 의지가 있는 분들을 함께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생산자분들 중에서는 시간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소작 농민분들, 어떤 판로가 없으셨던 분들, 새로운 판로와 새로운 상품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들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단체, 그런 그 민간 그런 협동조합 이런 쪽이랑도 많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선택을 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그분들과 소통을 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도시와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이게 저희 세대의 언어와 어르신들의 언어는 또 다르다 보니까 그것들의 감도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매년 1년 단위로 생산을 해서 1년 단위로 수급을 받는 그런 오랜 쉼이 되게 그 호흡이 되게 긴 생산과 거래 과정을 끈덕지게 견디고 버티면서 계속 꾸준하게 그 생산물들을 공급받는 그런 모습들이 어르신들과 신뢰를 매년 쌓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이 쌓여서 처음보다 훨씬 지금은 어떤 농업 생산지랑도 소통하기에 저희가 수매할 수 있는 양도 많아지고 그만큼 소통의 약간 캐파도 커졌기 때문에 훨씬 수매가 수월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버티는 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아이고 너무 멋진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지역사회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주신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여기 소녀방앗간이 어떻게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 최아름 디렉터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청년들이 ESG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ESG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을 때 가끔 속상함을 느낍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즘 되게 핫한 주제죠. ESG. 여기 ESG에 대해서 혹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저 질문을 선택한 이유는 ESG를 대답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지막 말 때문이었어요. 속상함을 느낍니다래요. 너무 그 고민이 전달이 된달까요? 왜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이런 식으로 잘 풀리지가 않지? 라는 그 질문자의 답답함이 녹아있는 것 같아서 딱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저희 때는 아까 우리 소셜벤처라는 말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었잖아요. 예전에 사회혁신이란 말 생겼었던 것처럼 처음에는 CSR이 먼저 나왔어요. CSR은 이미 성장을 하고 나서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래서 지정기탁금 형태도 있고 얼마는 이제 협회나 이런 쪽에다가 돈을 기부해야 되는 것. CSV는 아예 처음부터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지표 자체에서 넣어서 우리가 아예 이 뿌리부터 바꾸자. 이게 이제 CSV인 거죠. 나중에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나서 나누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방향성을 나누자라고 나왔다가 블랙럭이 올 초였죠. 그쪽에서 이제 ESG를 우리가 평가 지표로 도입을 하겠다. 이러고 나서 이제 국내에서 크게 나온 게 SK가 이제 야구단을 팔았는데 그 야구단을 판 돈으로 어떤 걸 할 거냐라고 했더니 ESG에 쓰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ESG 열풍이 불기 시작하고 지금 어제 발표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 ESG 아예 그 평가 지표가 그 국가 부처에서 나와서 모든 형태의 아주 그 세밀한 항목으로 아예 평가가 되어 있을 만큼 이 변화가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었던 말은 ESG란 개념은 사실 원래 있었고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인데 이것들이 경영이랑 연계가 되어서 기업을 평가할 때 왜냐면 대표자가 아까 말한 대로 좋은 의사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회사를 어떻게 평가해요? 대표자의 마인드셋으로. 그게 아니라 그럼으로써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럼으로써 장애인 채용, 경력 단절 여성 채용, 여성 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재무제표가 얼마나 정직하게 나와져 있는지 지금 쓰이는 이 플라스틱 포장지가 아니라 어떤 포장지를 해서 그거를 환경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정도 수준의 이런 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탄소 배출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평가 지표들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아까 비콥 얘기해 주셔서 되게 놀랐는데 저희 비콥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15개 정도 있는 기업이고 지금 4년차 기업인데 어렵습니다.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권자가 그것들을 생각한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회사의 비용을 부담해서 이 의사결정을 놓여져서 고객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고 설득하는 과정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ESG를 논다는 얘기는 ESG를 통해서 기업이 당장 변화해라 라는 어떤 벌칙을 주는 형태가 아니라 방향성을 내어주는 거거든요. E를 따를지 S를 따를지 G를 따를지 먼저 그러면 기업이 선택을 해야 돼요. 저희는 S쪽과 G쪽이거든요. 이쪽은 사실 없습니다. 어떤 쪽은 이쪽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기업의 방향성을 설정을 하는 단계가 옵니다. 그러면 그 방향성에 맞춰서 아까 말한 대로 재무제표가 나와야 되고 정관이 나와야 되고 인사 방향성이 나와야 되고 사람들의 팀워크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춰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속상한 부분들이 이제 너무 답답한데 그 답답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아마 거기서부터가 그분의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답답하지 나는?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지? 내가 어디 취업을 해서 같이 만들까? 아니면 내가 새롭게 만들까? 아니면 일상에 있는 이런 단체나 NGO에서 내 부가적인 일을 통해서 이렇게 나의 자아실현? 이런 부분들을 해볼까? 이런 선택의 과정들을 고민을 하시다가 선택한 것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 고민이 너무 느껴져서 좋았고 지금 당장 저희가 변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방향성에 맞춰서 기업이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충분히 그 이해를 해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그리고 그런 아까 말한 뭐 비콥이라든지 소셜벤처 이런 쪽을 응원해 주시고 똑같은 제품이라도 이 회사는 비콥이나 소셜벤처의 제품이야 라고 하면 그 회사의 제품을 또 구매를 해주시는 거죠. 이런 소소한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해 나갈 수 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여기 질문 주신 분도 굉장히 이 답변을 듣고서 안심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ESG는 굉장히 지금 핫한 트렌드고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 2030년까지 이제 공시하는 게 이제 의무화된 그 법이 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대될 예정이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최아름 디렉터님께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여기 세상에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작은 일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기업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의 소셜 임팩트가 아니라면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제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같은 형태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에 답변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마찬가지였습니다. 방향성. 내가 누구인지는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저희도 뭐 다 5년 전에는 뭐 10년 전에는 전부 다 그냥 다 똑같은 것뿐이고 지금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요. 결국 그 설정값이 40대의 나, 50대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고 그때 내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지 사회에서 많은 그런 것들은 알 수 없죠. 그래서 방향성을 어떻게 갖는지 지금 내가 누구인지보다는 그렇게 계속해서 가지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치나 아니면 환경적인 조건에서 그때 임팩트를 만들어내면 더 큰 소셜 임팩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렉터님. 그 다음으로 이제 김재성 위원장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코로나 시대 전후로 기업의 사회공헌 역할이나 트렌드는 무엇이 바뀌었나요?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라고 이제 여기 질문지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이 질문을 선택하신 이유와 그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좋은 질문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거 말고는 다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서요. 네, 그거 하나 유일하게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업들하고 많이 연구도 같이 하다 보니까 뭐 일단 방향성은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 아니면 역할 책임 이런 것들은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흔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우리가 그때 느끼지 못했던 코로나 이전에는 사회적 약자, 빈곤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했던 게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온 게 있죠. 일반적으로 뭐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비대면 방식은 뭐 여러 가지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한 일례로 들면은 그 성남시에 있는 쪽에 보면 이제 학교 수업을 하는데 노트북이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대면 수업을 안 하고 전부 다 집에서 하니까. 근데 이제 약간 집이 어려운 쪽들은 노트북 하나를 구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이런 것들이 약자나 빈곤층에서 필요할까? 아니면 이게 굳이 어떤 필요성이 있나? 의미가 있나? 라고 했던 우리 몰랐던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것들 더 되돌아보게 되고 또 사회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그런 거에 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좋은 활동을 할 것이다. 네, 뭐 그러나 크게 기업이 가져와야 되는 사회적 책임이나 역할의 어떤 근본적인 방향이 변한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우리 코로나 때문에 생긴 생활 방식의 차이, 뭐 그런 거로 인해서 새로운 영역들이 다시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회공헌 트렌드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너무나 열띠고 귀중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진행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힘을 얻고 그다음에 특히 청년분들께서 이 영역으로 소셜 임팩트에 어떻게 다가설지를 한번 힌트를 얻는 이제 계기가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 패널 분들에게 짧은 소감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송지혜님 오늘 이 자리 어떠셨나요?
아, 네. 오늘 이렇게 나와가지고 토크 콘서트도 해보고 좀 귀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 제가 많은 경험을 해본 건 아니지만 저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셜 임팩트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셨다면 오늘 말씀드렸던 다른 패널 분들이랑 제 얘기를 통해서 조금 해답을 찾으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완나님 혹시 오늘 이 자리 어떠셨나요? 사실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업에 대한 피칭을 하거나 소개를 하거나 이런 자리들은 있었는데, 제가 활동했던 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와닿게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면서 조금 불편했던 부분들이 있기는 했지만 너무 불편하게 받아들이시지는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셜 임팩터로 저희가 같은 그라운드 안에서 만났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이 자리에 자이든 타이든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멋있고,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소셜 벤처 창업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정말 체인지 메이커이자 소셜 임팩터이자 좀 다양하게 멋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함께 얘기 나누고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그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소셜 벤처를 운영함으로써 매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오늘도 이제 저는 하남에 있는 제 공장에서 막 열심히 일하다가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잠깐이라도 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초심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여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 기업을 운영한다고 절대 어떤 그 정당화되거나 이게 어떻게 보면 역량이 부족해서 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 그라운드 안에서도 정말 자기 역량을 완전 발휘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쪽 그라운드 안에서도 역시 똑같이 시장에서 소비자분들에게 함께 경쟁하고 함께 성장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인데, 조금 더 저희는 의미를 더 고민하면서 가는 쪽이니까 20, 30대에서 선택할 만한 어떤 중요한 한 번의 경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감히 해보고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도 그 디렉터님처럼 지금 제가 얼마의 뭐 어떤 급여라든지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것보다 지금 당장 20, 30대에 쌓을 수 있는 경험치를 최대한으로 만들고 저희 회사가 낼 수 있는 가치를 만들고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20, 30대를 겪다 보면 충분히 그 다음은 훨씬 더 많은 기회와 역량들이 또 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TRM 데이터님. 네, 저도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뭔가 이렇게 따뜻한 온기가 좀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었고, 뭐 다들 이렇게 멋있게 하시지만 정말 이 삶 속에서는 너무 치열하게 아마 자기의 취미나 여가나 시간도 없이 살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제가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고민한 시간은 흔적은 남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소셜 임팩트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게 맞는지 계속 모르지만 고민하면 그게 나중에 흔적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면. 그래서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을 테지만 이걸 들으신 분들께서도 많이 진짜 충분히 고민해서 그 흔적의 가치를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소셜 임팩트를 다른 말로 정의하자면 다 같이 좀 잘 살자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인간답게. 지금 코로나 변이가 나이지리아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그 백신 접종률이 10%밖에 안 된답니다. 지금 선진국들이 각자 자기 자국 이익 때문에 자국민들한테는 접종을 이제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만 다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 사회적 활동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이나 또 이걸 보시는 분들은 작은 거부터, 내 주위에 있는 거부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내가 베풀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실천을 해 나가면 결국은 그게
우리 사회가 좋아지고 가족, 뭐 사회, 국가 다 좋아지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당장 뭐라도 실천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오늘 그것만 하나 기억해 주셔도 저희는 오늘 이 초청받은 자리에서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준비한 모든 시간이 끝났는데요. 그 앞서 혹시나 이벤트가 원래 순서에 있었는데 그 이벤트는 시간 관계상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한테는 이제 선물이 이제 제공될 예정이어서요. 이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제 참여해주신 패널 분들과 그리고 현장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제 감사드립니다. 주 토크 콘서트 영상을 보게 될 청년들이 이 토크 콘서트와 동기가 되어 유스 임팩트를 실천하기를 이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남 지역사회가 유스 임팩트를 실천하는 청년들로 인해 변화하기를 이제 희망합니다. 이상 성남시 청소년재단의 유스 임팩트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자 김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